데이터 오류 아닙니까? 한국이 오이라고요? 2024년 11월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 프랑스 국방대표가 비웃음을 터뜨리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글로벌 군사력 지수 상위 10개국,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그리고 5위 대한민국. 드디어 나토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영국 6위, 프랑스 7위, 독일 8위를 모두 제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위 10개국 중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는 겁니다. 독일 장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은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누군가 한국을 건드리면 72시간이면 끝날 겁니다. 미국 30년 전통 미시스 한국 자주국방, 유럽 기술력 미루스 한국 생산 속도, 나토가 믿어온 질서 베로스 데이터가 증명한 현실. 대체 한국이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핵보유국들이 비핵국가에게 밀렸을까요? 72시간 뒤 정말 무너지는 건 한국일까요? 아니면 건드린 쪽일까요? 그 뜨거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감정을 싫어합니다. 30년 동안 나토 회의실을 드나들며 배운 게 있다면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는 겁니다. 전략은 숫자로 말해야 합니다. 병력, 예산, 화력. 이 세 가지가 국가의 순위를 결정하죠. 제 이름은 이언 맥그리거입니다. 저는 나토 군사전략 분석관으로 30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저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 전쟁을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동료들은 숫자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네바에서 브뤼셀로 넘어온 오전 회의였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태평양 군사력 재평가였죠.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글로벌 군사력 지수 상위 10개국 순이었습니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여기까지는 당연했습니다. 4위 인도, 5위 대한민국.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프랑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6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알제리 전쟁 베테랑이라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무기 쓰는 나라입니다. 자체 전력이라고 보기 어렵죠. 영국 동료가 내 쪽을 봤습니다. 우리 편 들어야 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잠깐만요.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경력이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 지수는 3개 기관이 교차 검증한 겁니다. 오류일 확률은 낮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맥그리거, 당신 한국 홍보대사라도 됐습니까? 웃음이 터졌습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으니까요. 이상했습니다. 나는 감정을 싫어하는데 그날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홍보가 아닙니다. 사실 확인입니다. 독일 대표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70년 전 전쟁 빼고는요. 그걸로 5위라고 부를 순 없죠. 영국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질서가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강국들. 한국은 그 바깥이죠. 나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병력 60만, 예비군 300만. 전차 2,700대, 전투기 600대 이상. 해군 전력 확대 중. 방산 수출 100억 불 돌파.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숫자를 무시합니까? 프랑스 대표가 팔짱을 꼈습니다. 숫자요? 숫자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실전에선 정신력이 중요하죠. 정신력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측정. 그건 전쟁에서 증명됩니다. 나는 침묵했습니다. 내 30년이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숫자로 전쟁을 분석해왔습니다. 승패를 예측해왔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숫자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한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 대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겠죠. 한미동맹 아닙니까? 미국 말고요. 한국 자체로는요? 자체로요? 프랑스 대표가 피식 웃었습니다. 72시간이면 끝날 겁니다.
한국이 무너진다는 겁니까? 그럼요. 주변이 누군지 보세요. 중국, 러시아, 북한. 포위된 나라죠. 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72시간 뒤 정말 한국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건드린 쪽이 무너질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은 강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제네바 겨울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멈춰 섰습니다. 한국이 5위라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어온 질서가 흔들립니다. 서방 중심, 유럽과 미국 위주의 군사 지도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왜일까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말로 끝내지 않겠다고요. 내가 직접 보겠다고요. 오류라면 내가 가장 먼저 찾아낼 겁니다. 진실이라면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대한민국 군사력을 쳤습니다. 자료가 쏟아졌습니다. 무기 목록, 예산 규모, 훈련 강도. 모든 게 예상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위권 국가 중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는 모두 핵 보유국입니다. 영국,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독일, 일본조차 미국 해구산 아래 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핵 없이 5위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억지력은 핵에서 나온다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체계로, 축적으로, 조직으로. 72시간. 전쟁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초반 72시간 안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병력 동원 속도, 탄약 보급, 전선 유지. 이 모든 게 시간 싸움입니다. 한국이 72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반격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현장에 가야 합니다. 서류가 아니라 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행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일주일 뒤 출발, 왕복 티켓. 화면에 한국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작은 반도 사면이 바다와 적으로 둘러싸인 땅. 그런데 그 작은 땅이 세계 5위라니요. 하지만 숫자가 옳다면 세상이 틀린 겁니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을 건드리면 72시간 뒤 누가 무너질까요? 답은 한국에 있습니다. 먼저 병력부터 확인했습니다. 현역 60만 명. 이건 예상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비군 300만 명. 동원 가능 인력 600만 명 이상.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유량이 아니었습니다. 구조가 달랐습니다. 상비군과 예비 전력의 비율이 1대5를 넘어섭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프랑스는 현역 20만, 예비군 3만입니다. 독일은 현역 18만, 예비군 2만 수준입니다. 비율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전차 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K1 1000대, K2 300대 이상, 그 외 구형 전차 포함 총 2700대. 단일 기종이 아니라 세대별로 축적된 구조였습니다. 비교 파일을 열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보유량은 300대 수준입니다. 영국 챌린저는 200대 남짓이죠. 프랑스 르클레르는 200대가 채 안 됩니다. 한국이 유럽 3국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까? 전투기 목록으로 이동했습니다. F-35A 40대, F-15K 60대, KF-16 150대 이상. 여기에 자체 개발 KF-21이 양산 준비 중이었습니다. KF-21 항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개발 기간 10년, 투입 예산 8조 원대. 그런데 핵심 기술 일부는 미국이 이전을 거부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거부당했는데도 완성 직전이라니요. 보통 나라라면 포기하거나 수입으로 돌아섰을 겁니다. 기술 장벽이 높으니까요. 비용도 천문학적이죠.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엑셀 시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를 목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전투기, 함정, 잠수함, 미사일 방어 체계. 입력하면서 패턴이 보였습니다. 모든 항목에 국산 또는 자체 개발이 붙어 있었습니다. 라이센스 생산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받아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겁니다. 이건 자급이 아니었습니다. 자립이었습니다.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방산 수출 데이터였습니다. 2024년 기준 수출액 170억 불 돌파. 세계 9위권. 그런데 수출 품목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K9 자주포, 폴란드 천문 계약. 천문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한국 무기를 천문이나 샀다는 겁니까? K2 전차, 폴란드 800대 수출. 레오파르트를 제쳐두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천국 미사일 방어 체계, 중동 수출.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 제품을 골랐습니다. 레드백 장갑차, 호주 계약. 서방 동맹국이 한국산을 택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은 겁니다. 성능 검증을 통과한 겁니다. 나토 기준, 서방 기준으로 합격한 겁니다.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성능, 가격, 납기. 세 축으로 분석했습니다. K9 자주포는 독일 PGH-2000보다 저렴했습니다. 성능은 비슷하거나 일부 우위였죠. 하지만 결정적 차이는 납기였습니다. 독일은 3년, 한국은 1년 반. 전쟁에선 이게 전부입니다. K2 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오파르트 EA7과 스펙이 비슷했습니다. 가격은 30% 저렴했죠. 납기는 절반이었습니다. 천국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보다 요격 고도가 높았습니다. 동시 추적 표적수도 많았죠. 가격은 20% 낮았습니다. 성능이 좋고 싸고 빠릅니다. 나는 무기를 구매로 보지 않습니다. 선택으로 봅니다. 국가는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결정하죠. 유럽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데이터가 증명됐다는 겁니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무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파는 나라였습니다. 무기를 수입하는 게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연대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쟁 시기 자료를 열었습니다. 1953년 휴전 당시 한국은 총알 한 발도 못 만들었습니다. 모든 걸 미국에서 받았죠. 1970년대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자주국방 선언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자 한국은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궁 미사일, 백곰 사업, 울산급 호위함. 하나씩 목록이 늘어났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K9, K2, KF-21로 이어졌습니다. 50년 축적이었습니다.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전율이었습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만들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다시 수출 데이터로 돌아왔습니다. 폴란드 계약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계약 시기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였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고 재고가 쌓여 있었으며 수출 경험이 축적돼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한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강점 속도. 핵 없는 상위권이라는 퍼즐로 돌아갔습니다. 핵은 억지력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선 쓸 수 없습니다. 쓰는 순간 모두가 끝나니까요. 결국 재래식 전력으로 싸웁니다. 전차, 포, 미사일, 전투기로 싸우죠. 한국은 재래식 전력을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양과 질 둘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빠르게 운용할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핵 없이 5위가 된 이유가 이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내내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 긴장이 이 체계를 만든 겁니다. 마지막 폴더를 열었습니다. 한국군 훈련 강도, 예비군 동원 체계,
전시 생산 전환 계획. 이건 평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시 대기 상태였습니다. 언제든 전환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민간 공장도 전시엔 군수 공장으로 바뀝니다. 예비군도 72시간 내 동원됩니다. 72시간.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프랑스 대표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72시간이면 끝날 거라고 했죠. 이제 알겠습니다. 끝나는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나였습니다. 숫자를 믿는다고 했지만 나는 겉면만 봤습니다. 구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적었습니다. 한국 무기 목록이 아니라 자주국방의 완성. 진짜 무기는 숫자밖에 있다. 공장, 훈련소, 최전선. 거기에 답이 있다. 일주일 뒤 나는 서울행 비행기를 탑니다. 데이터는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 눈으로 확인할 차례입니다. 숫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말할 겁니다. 데이터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내려갔습니다. 뿌리를 봐야 나무를 이해하니까요. 1953년 휴전 직후 자료를 열었습니다. 총알 한 발도 못 만들던 시절이었습니다. 소총은 미국제, 탄약도 미국제, 군복조차 원조품이었죠. 폐허 위에 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51년 백두산함 구매. 구매라는 단어가 이상했습니다. 전쟁 중인데 군함을 샀다니요. 예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해군 장교들이 월급을 모아 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했으니까요. 월급으로 군함을 샀습니다. 개인 돈으로 국방 자산을 마련한 겁니다. 더 읽었습니다. 장교 부인들이 바느질로 돈을 모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성금을 냈습니다. 가난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유럽은 전후 마셜 플랜으로 재건했습니다. 미국 돈으로 공장을 세우고 도로를 깔았죠. 당연했습니다. 지원받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한국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방만큼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월급으로, 바느질로, 성금으로.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1970년대 자주국방 선언 배경이었습니다. 닉슨 독트린 발표 후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의존하거나 자립하거나. 한국은 자립을 택했습니다. 현궁 미사일 개발 시작. 독자 전차 설계 착수. 군함 건조 계획 수립. 하나하나가 도전이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K1 전차 개발. 1990년대 울산급 호위함 취역. 2000년대 K9 자주포 양산. 2010년대 KF-21 착수. 50년 축적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월급으로 시작한 배가 이제 수출하는 배가 됐습니다. 성금으로 모은 마음이 이제 기술이 됐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70년 내내 총성이 멈추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휴전선 너머에 적이 있었고 바다 건너에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긴장이 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의지라는 변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력 숫자, 무기 성능, 예산 규모. 이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수는 각오입니다. 월급을 내놓는 각오. 바느질로 모으는 각오. 기술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는 각오. 그게 한국을 5위로 만든 겁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강철은 살 수 있다. 하지만 결심은 살 수 없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 뿌리를 확인하러 한국에 갑니다. 공장에서 훈련소에서 최전선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월급으로 시작한 나라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나라를 건드리면 왜 위험한지 증명하겠습니다. 72시간 뒤 남는 건 무기가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자카르타 방산 전시회장에 들어섰습니다. 세계 각국 무기가 즐비했습니다. F-35 라파엘, 유로파이터. 하늘을 지배하는 이름들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KF-21 부스였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실물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회색 동체, 날카로운 기수, 쌍발 엔진. 전투기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형상이 곧 성능이니까요. 스펙 패널을 봤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2,900km. AESA 레이더 탑재, 동시 다표적 추적. 공대공, 공대지 해상 작전 가능. 이건 4.5세대 전투기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서방 기준으로도 합격이었습니다. 마하 숫자는 속도만이 아닙니다. 엔진 기술입니다. 작전 반경은 연료 효율입니다. AESA 레이더는 전자전 능력입니다. 한국이 이걸 만들었습니까? 옆에 서 있던 인도네시아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같은 표정이었을 겁니다. 설명 패널을 더 읽었습니다. 세계 7번째 전투기 개발국. 7번째.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그리고 한국. 독일도 못했습니다. 일본도 못했습니다. G7 국가 중에서도 몇 나라 안 됩니다. 왜 한국이 가능했습니까? 다음 문장이 답이었습니다. 미국 기술 이전 거부 후 핵심 부품 독자 개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기술 이전이 막혔습니다. 보통이라면 거기서 끝입니다. 사거나 포기하거나. 두 가지 선택뿐입니다. 한국은 셋째를 택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AESA 레이더 자체 설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국산화. 임무 컴퓨터 독자 개발. 막힌 길에서 새 길을 냈습니다. 거부당했을 때 포기하는 나라와 시작하는 나라가 갈립니다. 한국은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라파엘은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스웨덴 그리펜은 효율이 좋았죠. 미국 F-35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KF-21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온 게 아니었습니다. 만든 겁니다. 편한 길이 있었는데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었는데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월급으로 군함을 샀던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1951년 해군 장교들의 선택이었죠. 70년 뒤 그 정신이 여기 있었습니다. 사지 않고 만듭니다. 막히면 뚫습니다. 불가능이 나오면 더 깊게 파고듭니다. 저 하늘을 한국 전투기가 날 겁니다. 미국 허락 없이, 유럽 기술 없이 스스로 만든 날개로 날 겁니다. 72시간 시나리오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쟁 초반 제공권이 전부입니다. 하늘을 잃으면 땅도 잃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투자했습니다. F-35 40대, F-15K 60대, 그리고 KF-21 120대 생산 예정. 총 200대가 넘는 4세대 이상 전력입니다. 누가 한국 하늘을 넘봅니까? 수첩을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이 나오면 오히려 더 깊게 판다. 기술 거부가 독립의 시작이었다. 전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KF-21 앞에 다시 섰습니다. 기체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건 책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끝납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현장을 봐야겠다고요. 엔지니어들을 만나야겠다고요. 막힌 길을 어떻게 뚫었는지 직접 들어야겠다고요. 그런데 현장에선 실패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실패 앞에서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제네바와는 다른 차가움이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데이터의 나라가 이렇게 차갑고 선명하다니요. 바로 첫 일정으로 향했습니다. 울산 조선소였습니다. 새벽 5시 출발이었죠. 어둠 속에서 차가 달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용접 불꽃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움직이는 손이 수천 개였습니다.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함정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이었습니다. 7,000톤급 회색 선체 위압적인 크기. 발판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용접공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굉음이 울렸습니다. 보호장비를 쓴 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용접공 옆에 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새벽인데 땀이 났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외국인인 걸 알았겠죠.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안 만들면 누가 만듭니까?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자부심이 표정이 아니라 손에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용접 자국에 있었습니다. 15년 경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배가 나라를 지킨다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창원 전차 공장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굉음으로 가득했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설비와 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로봇이 용접하고 기술자가 검수하고 컴퓨터가 측정했습니다. 월 생산 대수를 물었습니다. 답이 돌아왔습니다. 평시 10대, 전시 전환 시 30대 이상. 라인을 돌리면 더 늘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차 한 대가 완성되는 과정을 따라갔습니다. 동체 조립, 포탑 장착, 엔진 결합, 전자장비 설치. 각 단계마다 검수가 들어갔습니다. 불합격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분해 후 재조립이라고 했습니다. 타협은 없다고 했습니다. 검수에서 타협하지 않는 나라가 전장에서 물러설 리 없습니다.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완성된 전차가 실사격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표적이 1000m 앞에 있었습니다. 포성이 울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자동 표적 추적, 사수 보정 시스템, 명중률 90% 이상. 레오파르트 EA7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항목은 앞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부산 잠수함 건조소였습니다. 경납고에 들어섰습니다.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압력 선체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이었습니다. 위압적이었습니다. 선체를 천천히 걸으며 봤습니다. 용접선이 완벽했습니다. 압력 테스트를 통과한 구조였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핵심 기술 전부 국산이라고 했습니다. 소나 어뢰 발사관, 전투체계. 수입 부품은 10%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월급으로 배를 사던 나라가 이제 배를 만듭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산 항구가 보였습니다. 겨울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서 잠수함이 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서울 야경이 멀리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공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행렬. 불꽃이 튀는 용접. 분해 후 재조립하는 완벽주의. 압력 선체를 만드는 정밀함. 이건 생산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월급으로 시작한 나라가 70년 뒤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공장은 생산시설이 아니다. 전쟁을 막는 마지막 벽이다. 불꽃이 튀는 순간 나는 숫자가 아니라 손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었습니다. 공장은 무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무기는 사람이 씁니다. 실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내일은 항공우주 현장으로 갑니다. KF-21 엔진 테스트 현장을 봅니다. 거기서 답을 얻겠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경남 사천 항공우주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KF-21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본 전투기가 태어나는 곳이었죠.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보안 검색이 까다로웠습니다. 여권, 방문 목적, 촬영 금지 서약. 당연했습니다. 여기는 국가 핵심 시설이었으니까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경납고가 즐비했습니다. KF-21 시제기 여러 대가 주기되어 있었습니다.
회색 동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여긴 전쟁이 아니라 시험장이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40대 후반, 20년 넘게 항공 분야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밤샘이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경납고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엔진 테스트 시설이었습니다. 거대한 제트 엔진이 고정대에 장착돼 있었습니다. 센서가 수십 개 붙어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점화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막았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핵심 부품 이전이 거부됐다고 했습니다. AESA 레이더, 전자광학 장비, 그리고 엔진 일부 기술.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밤샘했다고 했습니다. 실패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서 만드는 것과 만들어서 아는 건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라면 계약서를 펼쳤겠죠. 한국은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테스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기술자들이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연료 주입, 센서 확인, 안전장치 점검.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관제실에 섰습니다. 방음 유리 너머로 엔진이 보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는 전투기를 타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엔진 소리는 수백 번 들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죠. 3, 2, 1. 점화. 굉음이 터졌습니다. 불길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파란 불꽃이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유리창이 떨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엔진이 울부짖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회전수, 온도, 압력, 추력. 초록색 그래프가 상승했습니다. 정상 범위였습니다. 기술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봤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팔짱을 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초, 10초, 15초. 순조로웠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빨간불이 모니터에 떴습니다. 온도 급상승, 유압 급락. 그래프가 위험구역으로 치솟았습니다. 중단. 수석 엔지니어가 소리쳤습니다. 긴급 정지 버튼이 눌렸습니다. 엔진이 멈췄습니다. 불길이 사라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고음이 모든 걸 멈췄습니다. 관제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이 달랐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센서 기록을 뽑았습니다. 온도 변화 그래프를 출력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돌아섰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그 말에 전율했습니다. 다시 경납고로 내려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엔진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구를 들었습니다. 부품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해결합니다. 단호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재시작이었습니다. 좌절이 아니라 점검이었습니다. 실패 후의 속도가 달랐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활주로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 하늘을 KF-21이 날 겁니다. 오늘은 못 날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를 겁니다. 강함은 성공률이 아니었습니다. 실패 후의 속도였습니다. 유럽이라면 어땠을까요? 실패하면 예산 재검토 들어갑니다. 의회 보고가 시작되죠.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몇 달이 걸립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패하면 분해합니다. 원인을 찾습니다.
고칩니다. 며칠이면 됩니다. 이게 차이였습니다. 한국의 강함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 처리 방식이다. 막혔을 때 사는 게 보통인데 한국은 만든다. 실패가 나오면 재시작한다. 이게 한국이다. 다음은 훈련소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손을 봤습니다. 이제 무기를 쓰는 사람을 볼 차례입니다. 공장이 강철을 만들면 훈련소는 의지를 만듭니다. 72시간 시나리오의 답이 거기 있습니다. 논산 훈련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이고 강렬했습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였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훈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병들이 제식 훈련 중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군복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졌습니다. 훈련장이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신병들이 엎드렸습니다. 포복으로 전진했습니다. 진흙이 얼굴에 튀었습니다. 교관이 소리쳤습니다. 더 빠르게, 더 낮게. 신병들이 움직였습니다. 신음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유럽이라면 비 오면 훈련을 연기합니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인권이 중요하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비가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날씨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자동화 표적 시스템이었습니다. 300m 거리에 표적이 올라왔습니다. 신병들이 엎드려 조준했습니다. 발사. 총성이 울렸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표적이 쓰러졌습니다. 전광판에 점수가 떴습니다. 명중, 명중, 명중. 빗나가면 재사격이었습니다. 합격할 때까지 반복이었습니다. 타협은 없었습니다. 기술도 훈련도 체계였습니다. 오후엔 야간 행군 준비를 받습니다. 20kg 완전 군장이었습니다. 총, 탄약, 수통, 전투식량. 신병들이 배낭을 맸습니다. 출발 전 점호가 있었습니다. 교관이 물었습니다. 왜 군인이 됩니까? 신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20살쯤 보였습니다. 얼굴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요. 힘듭니까? 힘듭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 말이 심장을 쳤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요. 이건 군사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생활이었습니다. 당연함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유럽 젊은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징병제 반대 시위를 합니다. 군대는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라고 하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땅에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휴전선이 50km 북쪽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정전입니다. 전쟁이 멈춘 게 아니라 잠시 쉬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젊은이들은 압니다. 누군가는 서야 한다는 걸. 자기가 안 서면 부모가 위험하다는 걸. 동생이 위험하다는 걸. 그래서 갑니다. 20개월을 바칩니다. 불평 없이 갑니다.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10km 야간 행군이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나도 따라갔습니다. 58세 몸이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신병들은 묵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군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끊임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3km쯤 갔을 때 한 신병이 비틀거렸습니다. 옆 신병이 부축했습니다. 교관이 쉬라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5km 지점에서 휴식이 있었습니다. 10분이었습니다. 신병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군장은 풀지 않았습니다. 한 신병이 물을 마시다 나를 봤습니다. 외국인인 걸 알았겠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례였습니다.
행군이 끝났을 때 새벽이었습니다. 10km, 3시간 반. 비 속에서 완주했습니다. 신병들이 정렬했습니다. 땀과 빗물이 뒤섞였습니다. 진흙이 군화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잘했다. 너희가 이 나라를 지킨다. 신병들이 대답했습니다. 충성. 목소리가 하나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녹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72시간 시나리오가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무기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무기를 가동하는 건 사람입니다. 유지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버티는 것도 사람입니다. 한국은 60만 현역, 300만 예비군, 600만 동원 가능 인력을 보유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이었습니다. 72시간 안에 전국에서 예비군이 소집됩니다. 민간 공장이 군수 공장으로 전환됩니다. 전시 생산 체제가 가동됩니다. 속도가 생존입니다. 한국은 그 속도를 훈련했습니다. 매년, 매월, 매일. 총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훈련된 마음이 방아쇠를 잡습니다. 72시간은 장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신병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힘들지만 해야 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하니까요. 20살 청년이 한 말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전략가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왜 강한가? 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각오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한국의 진짜 무기를 거의 다 봤습니다. 공장에서 강철을 봤습니다. 항공우주에서 기술을 봤습니다. 훈련소에서 의지를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최전선입니다. 판문점입니다. 50m 앞에 적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확인하겠습니다. 평화의 값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72시간 뒤 남는 건 각오입니다. 한국은 그 각오로 70년을 버텼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판문점으로 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차가 군사분계선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긴장이 피부로 전해졌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신분 확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카메라, 휴대폰, 모든 전자기기를 맡겼습니다. 군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 JSA 공동경비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파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회담장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콘크리트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50m 앞에 북한군이 서 있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60년 넘게 이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군 경계병들이 보였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주먹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태권도 준비 자세였습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여기선 숨소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안내 장교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경계 근무는 2시간 교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서면 몇 시간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원제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원입니다. 위험하지만 명예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럽 기준으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총알 한 발이면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곳입니다. 50m 앞에 적이 있습니다. 도발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섭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안내 장교가 짧게 답했습니다. 여기를 지켜야 뒤가 평화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뚫었습니다. 경계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경은 철조망이 아니라 사람의 눈빛으로 유지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수십 번 협상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건물, 깃발, 군인. 모든 게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찢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경계병들도 버텼습니다. 바람에도 눈에도 비에도 60년 넘게 버텼습니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근무표로 완성됩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판문점을 떠났습니다. 서울로 향했습니다. 카페, 식당, 상점.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 평화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50km 북쪽에서 누군가 서 있습니다. 새벽에 누군가 공장에서 용접하고 있습니다. 논산에서 신병들이 비 맞으며 훈련합니다. 그들이 이 불빛을 지킵니다. 호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주일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나토 회의실에서 시작했습니다. 5위 한국이라는 숫자를 의심했습니다.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공장을 봤습니다. 엔진 테스트를 봤습니다. 훈련소를 걸었습니다. 판문점에 섰습니다. 이제 압니다. 한국이 왜 5위인지, 핵 없이 어떻게 상위권인지, 72시간 시나리오의 답이 무엇인지. 답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월급으로 군함을 사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기술이 막히면 만드는 집요함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재시작하는 속도가 있습니다. 20살 청년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당연함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브뤼셀로 돌아갔습니다. 나토 회의실에 다시 섰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독일 장교가 코웃음 쳤습니다. 영국 동료가 실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맥그리거.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일주일 기록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사진, 데이터, 증언.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은 진짜 강국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미국 무기 쓰는 나라가 강국이라고요? 미국 무기도 씁니다. 하지만 자체 무기가 더 많습니다. 수출도 합니다. 당신네 동맹국 폴란드가 샀습니다. 독일 장교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잖습니까? 경험은 과거입니다. 준비는 현재입니다. 한국은 매일 전시 훈련을 합니다. 영국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맥그리거, 당신은 정말 믿습니까? 한국이 72시간을 버틸 수 있다고? 나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버티는 게 아닙니다. 반격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제가 봤습니다. 새벽 5시 공장. 밤샘 엔진 테스트. 비 맞는 훈련. 판문점 경계병. 이 사람들을 건드리면 72시간 뒤 무너지는 건 건드린 쪽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감상적이군요. 전략 분석가답지 않습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순간 당신은 현실을 무시하는 겁니다.